네, 지금부터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입니다. 제2주제도 마찬가지로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네 분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균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법원 전문심리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등 형사소송, 형사정책 및 디지털수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제2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은 김한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한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제2주제 세션에 참석해 주신 현장 참석자들과 온라인 참석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과 두 학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전자소송 10주년을 맞이해서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한 것으로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정성민 판사님부터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민 판사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시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2020년도에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집필하셨고 아마 오늘 주제 발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민 판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발표는 한 25분 정도, 그리고 지정 토론자가 4분 계시기 때문에 각 토론 10분 정도 하고 이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약 10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민 판사님 모셔서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제인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발표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성민 판사입니다. 이 앞의 주제들이 전자소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회고였다면 이번 주제는 전자소송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2012년에 제가 제 사무실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록이 저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저 기록을 들고 와서 쌓아놓은 실무관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소송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소송 연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시기를 2011년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2010년에 특허 전자소송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2011년에 민사 전자소송이 시작되며 전자소송이 폭넓게 도입되었고 행정, 가사, 회생, 파산 등으로 전자소송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형사사법 분야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과 교특법 불기소 사건에 전자약식 절차가 일부 도입된 것 외에는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용 기록 뷰어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 주제 발표를 보니까 유아람 단장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뷰어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니까 제 사무실의 모습도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달라져 있는지 보면 지금 이 사진은 2017년에 제 사무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기록이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형사단독 업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원에서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법원 내부 분들이든 법원 외부의 변호사분들이든 전부 형사 전자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재택근무가 꼭 필요한 시기에 오직 형사사건만 집에서 전자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자소송 도입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종이 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기록도 사실 전부 컴퓨터로 작성한 기록인데 왜 이걸 굳이 종이로 출력해서 꼭 종이 기록으로만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보고 전자적인 검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록이 훼손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형사 전자소송이 업무의 편의성에만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소가 되면 소송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해야 되는데 구속사건의 경우 기록의 송부가 늦어지면 상소심의 심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기록은 기록 정리 과정에서 일일이 실무관님이 한쪽씩 페이지를 찍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전자기록은 이런 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록 송부가 빨라져서 미결구금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 열람복사 지연 문제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형사사건에서 기록 열람복사 지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재판 진행을 해보면 1회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충분히 봐야지 정상적인 1회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한데 검찰청의 열람복사실의 인력과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건은 그 배당 후 2주 이내로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아무리 빨리 1회 공판기일 지정을 해도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못 마쳤거나 심지어는 아직 복사도 못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은 14만 쪽, 책으로 280건 분량이었습니다. 전에 직접 검찰청에 가서 기록 복사를 해본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을 복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을 일일이 칼로 다 오려내고 숙제 검사 받듯이 검찰청 직원한테 가서 잘 오려냈습니까? 라고 보여주면 잘못 오렸으니까 이거 더 오려내라고 하면 다시 가서 또 오려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영혼이 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기록 열람 복사 업무가 부담되는 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한 해에 법원에 접수된 전체 형사기록 열람 복사 건수가 무려 20만 건이었습니다. 이걸 업무량을 계산해 보면 100명의 인력이 휴가를 전혀 안 가고 휴식 시간 없이 1년 내내 열람 복사 업무만 해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 인력은 100명보다 더 많다는 게 됩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이 업무가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 증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가 되면 기록을 상소심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상고 사건만 보게 되면 대법원으로 매년 송부되는 형사 공판 사건만 2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2만 5천 건의 기록이 트럭으로 대법원에 배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뉴스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모 의원 부동산 몰수 보존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몰수 보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검찰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검찰은 냈었는데 그 종이 기록이어서 전달이 재판부에 안 됐던 겁니다. 만약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당연히 검찰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법원과 관련된 분야만 보면 전자적 공소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전자적 공소제기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전자적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가끔 이제 범죄 일람표가 많은 사건은 범죄 일람표만 기록 한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건도 모두 다 종이로 출력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전자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분리 제출 때문에 이거를 정말 기록을 풀러서 중간에서 빼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기록을 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만 안 볼 거라고 믿고 이렇게 내야 되는지 이게 항상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일 테고 검사님들도 중간에 있는 빼서 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증거 분리 제출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검찰 업무에서 앞으로 공판 업무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판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검사가 기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판사도 기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님들께서 지금은 기록 대출받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고 판사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이제 기록 대출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자기록이 도입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록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의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그리고 기타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기록 송부가 종전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종이 기록으로는 변화된 수사 환경에 이제 맞추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아 사법경찰관이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 사건기록 등본을 두부 제출해야 됩니다. 영장심의 신청을 할 정도의 사건이면 기록이 얇지는 않을 텐데 이거를 매번 두부씩 등본을 만들다가 보면 나중에는 기록 복사 문제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반면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더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는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면서 수사기관이 전자기록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기록 사본과 기계를 이용해서 비교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 또는 기록 사본과 하는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이 형사사건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저장된 기록 전부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언제든지 검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인과 비관계인도 검색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검색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된 현행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법률로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미 현재도 형사사법 업무 처리 기관은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 보관하여야 하는데 현행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 정보를 총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소위 빅브라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거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피의자 외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참고인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당해 수사의 목적인 피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지만 별건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정보기관화되거나 별건 수사가 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수된 정보의 검색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통표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의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원인 5명의 위원 중에 사법부 소속은 1명뿐입니다. 나머지 4명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인데 이러한 구성이 중립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약식 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미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자약식 사건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참여관의 결정 요청 화면입니다. 참여관은 자동 접수된 전자약식 사건 목록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을 할 사건의 왼쪽 박스에 체크를 한 후에 좌측 하단의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서 담당 판사에게 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판사의 결정대기 목록에 해당 사건들이 쭉 뜨게 됩니다. 판사는 그 중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택해서 이제 보통은 맨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일괄 선택을 합니다. 사건을 선택한 후에 좌측 하단의 사건 심리 버튼을 누르면 사건별로 차례대로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심리를 시작하면 이렇게 전자약식 사건 심리 뷰어와 이 증거 서류 보기 뷰어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 전자약식 사건 심리 뷰어에서 피고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사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증거 서류 보기 뷰어에서 증거 서류를 검토하고 왼쪽에 보시면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약식 사건 심리 뷰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벌금액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결정 부분에서 공판 절차 회부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사가 결정을 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 심리를 마치게 되면 이제 참여관은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참여관이 사건을 선택해서 우측 하단의 작성 플러스 발송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약식명령 등본이 작성되고 발송 업무도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입력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검찰청에는 약식명령 등본이 XML 포맷과 HWP 포맷으로 발송이 됩니다. 피고인이 형사사법 포탈에 접속해서 약식명령 등본을 확인하면 송달 완료 처리가 됩니다. 보셨다시피 전자약식 사건이 종이약식 사건보다 처리가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종이로 하려면 기록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편물도 여러 번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전자약식은 사무실의 자기 자리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서로 대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전자약식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전자약식 사건의 처리 과정은 완전한 전자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이약식 사건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판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전자기록을 출력해서 종이기록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실무상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약식 사건을 보통 형사 단독 판사들이 처리합니다.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주에 처리해야 될 약식 사건 기록이 올라오는데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판사 두셋이 쓰는 방에 테이블 위에다가 기록을 가득 쌓아 놓습니다.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옆방 판사님이 놀러 오셔서 같이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서로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 약식 사건이라도 전부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전자약식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비율을 보면 민사는 2019년에 전자적 접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전자접수 사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자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도 재판장이 다 직권으로 전자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는 100% 전자기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처럼 종이기록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2021 사법연감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2020년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사 사건도 작년 수치가 76.9%였던 걸 보면 올해 2020년 전자적 접수 비율이 80%를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행정사건은 행정청이 전자문서 제출 의무자이기 때문에 거의 도입 초기부터 전자적 접수 비율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자소송이랑 달리 전자약식만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 17%로 최고 높이에 올라갔다가 계속 낮아져서 2019년에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기소되는 사건의 약 3분의 2가 약식 사건인데 전자약식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자약식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선 경찰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계속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피의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전자적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죄를 저질러서 그 사건이랑 병합이 되면 그때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했던 서류를 전부 다 출력해서 다시 종이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종이로 했던 것보다 더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제 형사 전자소송을 실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실시 단계에서는 종이 원본을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만듭니다. 종이 기록이 원본이고 전자 기록은 사본입니다. 법률의 개정 없이도 즉시 실시가 가능하고 원본 종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이 없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 1단계에서는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화합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원본으로 합니다. 종이 문서로 제출되어 공판 기록에 편철할 문서는 스캔해서 전자 기록에 편입하고 원본인 종이 문서는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중 증거 서류 외의 문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증거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임의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전자문서 작성을 확대해 나갑니다. 3단계에서는 검사의 법원 제출 문서를 원칙적으로 전부 전자화합니다. 변호인과 변호사도 전자소송 의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포함시키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소속 변호사 수가 일정 수 이상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국선 변호인부터 의무자에 포함시킨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9년 1월부터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고 2019년 1월 7일 재판 예규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기록은 원본과 별도로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기록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이 기록이 원본이고 열람 서비스는 종이 기록을 스캔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단계적 도입 방안의 시범 실시 단계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선정했고 그 항소심도 시범 재판부로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전자사본 기록의 외부 열람은 기존의 다른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열람권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통해서 전자사본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 열람 서비스는 2019년 7월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맨 아래에 나의 형사 전자사본화 사건 등록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제 변호인하고 피고인한테 전자사본화 안내서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첨부된 전자사본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등록한 후에 기록의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부 기록 뷰어 화면입니다.
기존의 전자소송 뷰어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전자소송을 접한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형사 전자기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검찰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인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검찰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처럼 똑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록을 열람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당사자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검찰의 전산망도 현재 법원처럼 외부와 망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망을 통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데이터 유통은 이제 외부 연계 방식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 대한 열람 서비스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검찰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URL 링크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검찰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시스템 구현은 완료 단계에 있지만 검찰과 협의가 필요해서 아직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2019년에 연구보고서 작성할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협의 중인지 검찰에 대한 열람 서비스가 아직까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을 입법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 주제에서 전유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에 정말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돼서 전문 인력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단계적 도입을 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소전자문서법이 이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전자소송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로 2019년 10월에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었는데 몇 달 만에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공포 1년에서 5년 사이에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만 규정해서 일단 전자소송이 정착된 법원에서 우선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2020년 9월에 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가 되었고, 2020년 10월에 법사위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2020년 법률안은 2019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상준 부부장 검사님께서도 이 업무에 깊이 관여를 하시는 전문가신데요. 21대 국회에는 이제 의원 발의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2020년에 입법 예고를 했고 2021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도 법사위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도 단계적 도입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도 함께 규정해서 수사 절차부터 공판, 재판의 집행 절차까지 전체 형사소송에 전자소송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약식 절차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서 약식 전자문서법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정부 제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공판, 집행의 모든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형사소송이란 단어도 법원에서의 절차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도입할 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도입할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입할지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지, 전자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연히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 규칙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제출 법률안을 보면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앞으로 세부 사항이 어떻게 규정을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그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든가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이 침해될까 하는 걱정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전자정보에 대한 검색 이용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문을 미리 읽어보니까 김상준 부부장 검사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거 읽고 나니까 제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예. 김상준 부부장 검사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세션이어서 다들 집에 가셔야 돼서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혹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연구보고서 배송 신청을 하시면 종이 책자로도 보내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항상 국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신 것과 같이 이 변호인과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 공이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면 형사사법정보의 전자화가 가져올 또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 판사님께서는 이 도입의 필요성과 또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인 도입 방안과 또 현행 법률 또는 새로운 법률의 재개정 방안까지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성민 판사님의 책상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나 올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모신 4명의 지정 토론자께서 좋은 의견을 또 덧붙여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모신 4명의 토론자분 먼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순서대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준 검사님께서는 2007년 수원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서 현재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의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모신 최승한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시고 공인회계사를 거쳐서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학회에서 모신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재직하고 계시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가지고 계시고 또 2020년까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현일 경정님께서는 경찰대 법학과를 나오시고 충남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거쳐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킥스 운영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먼저 김상준 부부장 검사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준 검사입니다. 예, 저는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의 시각에서 형사 전자소송이고 저희 법무부의 시각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전자화가 된다면 이를 시스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제 보통 저희 킥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킥스의 구축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자화와 관련된 법적 업무와 시스템적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정 판사님께서 필요성을 너무 자세히 그리고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수사했던 사건 중에 이제 범죄 일람표가 상당히 두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천공으로 뚫으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법원에 보내는 문서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간인을 했거든요. 간인을 하면서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자 하고 시간을 재고 간인을 했는데 42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전자문서로 이용을 했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도 됐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희 검찰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건을 수사를 하고 결정을 하다 보면 기록 전체를 복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건들은 기록이 두꺼운 사건들이에요. 피해자나 피고인이 이제 다수이거나 죄명이 많거나 이런 사건들은 한 가지 처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송을 하더라도 찢어서 서울로도 보내고 부산으로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기록이 여러 부가 필요해지면서 기록 전체를 복사를 하고 처분 자체가 일부는 구공판, 일부는 구약식, 일부는 불기소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시 기록을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복사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종이 문서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사에서는 민사를 비롯한 행정 등 여타 이제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 상당히 정착되었고요. 이제 형사에서는 사실은 전자약식 사건 외에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약식 처리 건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처리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요 자료로 제가 토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전자약식은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전자 불기소,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건에서 주로 보험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전자적으로 불기소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그건 거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둘 다 전자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약식 전자문서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 자료에 각 주 입원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전체 음주 사건을 다 전자약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정 절차를 거쳐서 1회 또는 2회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현재는 처음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전자약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거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도 이제는 정식으로 기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구공판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약식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전자약식은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랄까 편의에 따라서 이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잘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종이 기록의 한계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한계라는 게 결국 종이 기록의 불편함이죠. 전자기록을 저희가 전자기록을 안 써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민사 사건이든 행정 사건이든 사건에서도 많이 접하겠지만 우리가 은행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대학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도 요새 종이로 써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에 있어서 다 이렇게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전자화가 되어 있으나 형사 사건에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원인을 따지자 보면 형사 절차 자체가 사실은 다른 절차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가장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많죠. 경찰, 검찰, 해경, 뭐 법무부, 법원 이렇게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공수처까지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한 기관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추진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각 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전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는 형사 사건에서 전자화는 그 다른 사건에서의 전자화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다른 분야에서의 전자화는 어느 효율성, 편리함이 좀 강조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 등사가 어려워서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전자화가 된다면 많이 이제 쉬워지고 편리해질 거고요. 그럼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연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전자정보의 열람 검색 관련해서는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 보존 사무 규칙에서도 이건 뭐 물론 종이 기록을 전제로 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출자라든지 대출한 절차와 뭐 보존 기록 대출부를 뭐 준연구로 보존한다든지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전자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제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바뀐다는 것뿐이지 아무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필요 사유를 소명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종이 기록은 할 수 없지만 전자 기록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검색을 해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준 검색하면 김상준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사실 그 시스템상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자 기록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될 텐데 그걸 특정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검색한다는 건 시스템 전체에 크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저희가 차세대 킥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나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자화가 된다면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보안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이 된다면 결국은 외부에 흘러나가는 그 막대한 정보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그 차세대 킥스와 뭐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PPT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생략하고요.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이고요. 24년도 10월 달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동안의 진행 경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 그 21년 7월 달 총사업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조달청에 그 계약 체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제 사업자가 몇 개월 안에 결정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 정리해 주신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아까 조홍천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하고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조홍천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판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정부안은 그 수사 절차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피의자나 고소인이 그 경찰이나 검찰에도 전자문서로 그 증거라든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내용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이 법률안은 저희가 그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각 기관들, 형사사법 기관들 참여한 TF를 통해서 법률안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 오늘 참석하신 그 정웅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또 교수님들도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하셔서 저희에게 고견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법률안을 1월달에 국회 제출했고요. 지금 법사위 1소위에 지금 회부돼 있습니다. 이제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뭐 법률안 필요성이라든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 토론은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준 검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관련된 법률안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현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좋은 토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자약식 처리 감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그 점에서도 이 형사전자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적 기반도 확충돼야 되고 또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한 통제도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는 이 전자기록 접근의 위험성,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내재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해 주셨고, 동시에 이제 오히려 더 문제는 이 유출이라든가 침해 같은 보안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지정 토론 네 분 모두 끝난 다음에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모신 토론자 최승환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형사전자소송에 대해서 법적 논의, 실태, 그리고 발전 방향까지 말씀해 주신 정성민 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할 때는 전자약식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는 형사전자소송이 시범 시행되는 재판부의 사건을 맡아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문의 그 논의가 매우 심도 깊고 실무적으로도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할지 논의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소송이 시대적으로 당연한 흐름이고 갈수록 폭증하는 소송 자료 양에 비춰보면은 전자소송이 아니면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면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어차피 익숙한 종이에 인쇄해서 볼 거기 때문에 전자소송은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USB 메모리 하나면 어디에서든 대량의 소송 자료를 휴대를 할 수가 있고, 아예 평소에 쓰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소송 자료를 보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전자소송의 우호적인 분들이 이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기록 일체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공유를 하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모니터에서 그대로 보거나 종이로 출력을 해서 보는데, 기록이 방대하면 OC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니터에서 그대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형사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공판 기록을 PDF 파일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공동 피고인이 있고 각 피고인별로도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서 만약에 각 변호인들이 종이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한다면 이때마다 소요되는 법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원의 업무 부담이 매우 경감하였을 거로도 보이고, 변호인들로서도 사무직원을 보내서 일일이 복사를 해오는 어려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전자소송의 이점을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소송 관계인들의 기록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께서는 전자소송의 이점에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시고 이것도 역시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는 발표문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이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첨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발표자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수집과 사용 문제는 전자소송 특유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다른 사건에서 활용하는 것에 제한을 둘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형사소송의 그 특유성에 비추어 보면은 전자소송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되고 전자소송이 형사소송의 실질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형사사건의 소송 자료가 매우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컴퓨터 활용이 늘어나서 대량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서 수사 기록이 편철이 되고 있고 조서와 수사 보고서 역시 최근에는 장문으로 다량이 작성되어서 수사 기록에 포함되고 고소 고발 사건에서는 고소 고발 대리인들과 변호인들 간의 공방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많은 자료가 제출되고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수사 기록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 기록의 방대화가 개인정보 보호와 만나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업무의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조금만 무겁다고 느껴져도 열람 복사 자체가 매우 지연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기록을 못 봤으니까 증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변론하는 것이 일상적인 법정 풍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법원에서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기일을 조속히 지정을 하고 검찰에서는 무거운 구속사건에는 기록 속에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 열람 복사를 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고 기록이 두껍고 복사가 늦어지니 변호사들은 1회 공판기일에서는 전혀 변론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는 현행 소송 제도하에서는 종이로 된 증거 기록을 매번 지참을 해서 공판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은 다툼이 있는 증거만을 그 자리에서 분리해서 나머지 증거 분리해서 제출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증거만을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판사로서도 그 똑같은 불편함이 있어서 기록을 우선 일체 받은 다음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증거 기각을 했던 증거라도 소정회로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직업법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당사자들, 피고인들은 분명히 증거가 기각되었는데 왜 판사가 그 증거를 보느냐, 검찰의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이 되면 증거 기록 분리가 매우 간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전문 증거가 이제 제출이 되는 경우에는 조서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전문 진술 부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전자적으로 가린 채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실질화 될 수 있고 법의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정보 그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 가치를 가지지 그 출력물 또는 뭐 디지털 증거의 그 매체가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제출될 때에는 이제 종이로 재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증거가 현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종이에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디지털 증거가 뭐 출력되어 제출되고 조사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그대로 제출이 돼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제출, 그다음에 열람 복사, 조사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이제 디지털 증거를 서증의 형태로서 전환을 시켜서 열람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파일을 물론 무결성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 파일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가 조작을 하면서 검증의 형태로 증거 제시를 하고 또 변호인은 마찬가지 검증의 형태로서 디지털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형태가 될지는 향후 소송의 실질화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증거와 의견의 구별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는 수사 보고서에는 뭐 참고인 등에 대한 그 전화 조사 결과인 뭐 전문 진술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증거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이 붙어 있는 수사 보고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대체로 변호인들이 수사 보고서에 대한 증거 의견도 부동의로 합니다. 이 경우 수사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데 통상 전문 진술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는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있고 검사가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 보고서가 첨부된 증거 자료의 그 해설이나 아니면 의견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한테 입증 취지만 부인하도록 요청해서 수사 보고서와 첨부된 자료 일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 보고서 자체는 기각을 하면서 검사에게 즉석에서 그 첨부 자료로 된 자료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증거 신청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수사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 보고서를 별도의 의견서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이제 의견이나 해설인 경우에는 증거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재판부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받는 이유가 수사 보고서가 실질적으로는 증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것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검찰에서 용이하게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의 그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논의는 종식될 수가 있고 그리고 증거와 의견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면서 증거 조사가 실질적인 법적 공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특유한 점이 이제 전자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정보가 과도하게 집적되고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자님께서는 국가기관의 형사전자소송 자료가 집적되는 게 일종의 빅브라더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언제든 쓸 수 있는 수사단서가 되어 사실상 정보기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전자소송 자료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 안 해도 대량의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건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당 형사소송 자료를 이용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별건 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 기록 속에서
별건의 수사 단서를 찾아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의무를 지닌 주체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건의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은 수사 기록의 형태가 전자적인 형태이든 종이 형태이든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건이 아닌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 유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종결 사건에서 수사 단서를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수사 기록이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지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관련 사건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애초에 종결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열람이 수사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종결된 형사사건 기록이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 등으로 열람을 해서 재판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소송 기록의 사용 범위에 대한 본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자소송은 이러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전자소송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은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구축해온 전자소송 제도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리고 현 시점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익숙해진 만큼 전면적 도입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연구와 분석으로 형사 전자소송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발표자님과 또 이 논의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형사전자소송 시범 운영에 직접 참여하신 변호인으로 참여하신 경험에 비추어서 특히 증거 제출이나 증거 능력 다툼에 있어서, 또 특히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이 시급한 형사 전자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덧붙여 제안을 해주셨고요. 발표자에 대해서는 과연 형사 전자소송 도입 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들이 전자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냐, 이 부분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시에 마쳐야 되고요. 두 분의 토론자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시게 될 두 분 토론자들께서는 5, 6분 정도로 토론 시간을 좀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님이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입니다. 발표자께서 하신 폭넓고 깊은 그런 내용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자화 또는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조류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아마도 AI를 활용한 재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사 전자소송과 형사 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사기관의 존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부와 경찰에서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이 나오신 것이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합니다만은 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 내용에 대한 3가지 부분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학회자료 208면 이하에 인쇄된 제 토론문에서 적은 내용 일부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형사 전자소송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바는 이 목적의 확대에 관한 논의입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목적이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피고인 열람 등 사건의 실질적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만으로 형사 전자소송은 실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기소 전 수사 기록에 대한 피고소인,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겠지요. 피고소인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도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사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의 접근은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의견일 수는 있는데, 수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소인 등의 방어권 보장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수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보완과 이에 대한 외부 공개가 기술적으로 더욱 용이해진 상황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접근 확대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 있어서 수사 기록에 대한 피고소인 등의 접근 가능성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판 준비 절차 기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을 같이 보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 주제에서도 전유재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실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특별법을 통한 도입이 아니고 형사법 개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형사소송법상 모든 문서가 종이 문서를 그 개념적, 법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도 전자문서나 저장 매체를 이용한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상황에서 단지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두어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개념을 존립 가능하게 만든 것은 법 기술적인 편의성만을 앞세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은 실시 과정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법원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 등 형사 절차에서의 중요한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분적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법무부 또는 법원이 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형사 전자소송의 신속한 실시와 효율성 제고만을 위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사사법 포털과 통합한 일원화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갖추어서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화에서 불필요하게 사법부의 독립 또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외관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현존하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공소장 일본주의 및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외관을 줄 수 있기에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법원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일원화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처화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다소 해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과의 일종의 관할을 두어서 두 기관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나누어서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서의 편의성 제고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실상의 조용한 개혁입니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은 법의 기술적인 분식을 통한 기능적인 수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개념을 보완 확장하며 미래 재판 형태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형사 전자소송을 시급히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논의가 실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소법 전반의 개정 논의로 이어지기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철 교수님께서는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 내지 방어권 보장의 문제, 그리고 종래 형사소송법이 구축해온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특별법 재개정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 운영 관리한다고 할 때 그 주체를 이원화하는 것이 과연 더 효과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경찰청 킥스 운영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현일 경정님을 모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킥스 운영계장 이현일 경정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행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정성민 판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 형사 전자소송은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 전자소송 제도의 법률 형식이나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에 덧붙여서 형사 전자소송 이행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형사 전자소송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개발 사업이 조달청에 발주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이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업무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불송치하는 사건은 경찰에서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열람 복사 업무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에 대한 그 열람 복사 업무를 전자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송치나 불송치 2개 이상의 결정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사건을 분리해서 송치, 불송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수사관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영장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재는 수배자를 체포하면 체포영장 사본을 집행하고 있는데 원본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현재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영장을 팩스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무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형사 전자소송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가 잘 이행이 되려면 현장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 형사 전자소송은 단순히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류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서명이라든지 뭐 전자 영장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 간 사건 처리 정보 공유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간 사건 처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좀 기술적인 요인으로 완벽하게 결과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잘 받으면 수사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수사
그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적으로 고소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고소 사건 접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고소 사건이 약 한 35만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 접수가 쉬워지는 만큼 이 고소 사건도 굉장히 접수가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수사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력을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제도 시행 전에 정책적인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 정보의 활용 부분입니다. 앞서 그 정성미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사법 정보의 남용 우려에 대한 부분은 앞서 김상준 검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견과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엄격하고 제한된 목적 아래서 형사사법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에서는 수사, 공소, 공판,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 목적으로만 그 형사사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예방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현황 분석, 대책 수립을 위해서 형사사법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형사 전자소송을 위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 개학이 되면 앞으로 그 시스템의 설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세부 내용이 신속히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성미 판사님께서 하위 법령의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찰 단계부터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일 경정님 감사합니다. 이 경찰 수사 현장에서 형사전자소송의 이 도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그 효과, 장점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이제 그 형사사법 정보 활용의 이제 오용 내지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한 제약 하에서 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됐는데요. 설마 상공회의소 측에서 전기를 끊지는 않겠죠? 우리 토론자 분들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정성민 판사님의 이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들 자체가 이미 워낙 훌륭하고 답변까지 사실상 담고 있기 때문에요. 짧게 제가 짚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상준 부부장 검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전자약식 처리 비율의 감소 원인은 정말 저도 수긍이 가고 정말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사법 정보의 남용 문제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이제 많은 우려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승환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형사사법정보 남용의 위험성이 과연 이제 수사기관에만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전자소송과 관련해서 형사사법정보의 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사기관의 남용 위험성을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은 뭔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기관인데 이제 수사기관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수가 있는 기관이고 법원에서의 심리는 모두 변론과 공판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수사 절차는 아무래도 밀행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남용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이러한 지적이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사 단계에서 이제 좀 더 기록을 공개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그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 그 128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 128쪽 이하에 써놨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 기록 공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나 실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적어도 중요한 자료는 보여줘야지 변호인이 변호를 할 텐데 이거를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변호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무기 대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독일 입장이어서요.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소송이 도입이 되면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 공개 범위를 좀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도입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별법 방식으로 입법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본 법률 개정 방식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주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은 이제 생각도 못했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행정부 산하의 기관에서 관리를 할 테고 그렇다면 어느 부서가 전문성이 있느냐? 그럼 법무부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도 이제 경찰, 검찰,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 공통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공통 시스템 운영단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현일 경정님의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형사 전자소송 도입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분들이 우려를 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거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일 늘어날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사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고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히 이제 실무 담당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일선 경찰 공무원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시행이 필요하고 만약 단기적으로라도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법원에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때 코트넷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전자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판사든 법원 공무원이든 다 전자소송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종이 서류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소송 도입이 업무를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성윤 판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의견. 정우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앞에 마이크 쓰실 수 있지 않나요? 예. 공감하지만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다수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오늘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 하자. 그래서 너무 세월이 지난 것 같고요. 우리 형사소송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형사 전자소송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토론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간단한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석 한국형사소송법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주재 사회자로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표 토론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눈치를 좀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거리두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네요.
자, 오늘 제2주제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형사전자소송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토론해 주신 이현일 경정님, 박용철 교수님, 최승환 변호사님, 김상준 검사님, 그리고 발표해 주신 정성민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제2주제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고 전체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주제에 관하여 열띤 논의를 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전자소송 시스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